영하 30도의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는 노르웨이의 설원 위에서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전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은 당연히 독일의 레오파르트가 승리할 것이라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정적을 깨고 거침없이 눈밭을 가르며 등장한 것은 대한민국 지상군의 자부심 K2 흑표였습니다. 현지 테스트 결과가 하나둘 공개될 때마다 노르웨이 군 관계자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습니다. 기동력과 화력, 그리고 혹한기 생존성까지 K2는 모든 지표에서 유럽의 맹주를 압도했습니다. 노르웨이 방산청 내부에서조차 반드시 K2를 도입해야 한다는 서면 보고가 2번이나 올라갔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발표의 순간 모두의 기대를 저버리는 반전의 이름이 불렸고 대한민국은 예상치 못한 소식에 직면하게 됩니다. 오늘은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도 정치적 장벽에 가로막혀야 했던 흑표의 진실과 오히려 이 사건이 어떻게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대한 기폭제가 되었는지 그 이면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흔히 전차의 성능을 논할 때 많은 이들이 장갑의 두께나 주포의 파괴력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노르웨이와 같이 국토의 72%가 험준한 산악 지형인 곳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기서 승패를 가른 결정적 요인은 바로 무게 10톤의 차이와 이를 뒷받침하는 지능형 현수장치 기술이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EA7은 방어력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무게가 무려 65톤을 넘어서며 북유럽의 진흙탕과 깊은 눈길에서 기동의 한계를 보였습니다. 반면 55톤의 날렵한 체구를 가진 K2 흑표는 동일한 1500마력의 심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마력당 중량비를 바탕으로 레오파르트가 주저앉은 험지를 가볍게 주파했습니다. 특히 현지 전차병들을 가장 놀라게 한 것은 한국 독자 기술로 완성된 유압식 현수장치인 ISU였습니다. 이 장치는 전차의 몸체를 앞뒤 좌우로 자유롭게 기울일 수 있게 해줍니다. 산악 지형에서 적이 아래에 있든 위에 있든 상관없이 K2는 차체를 낮추거나 높여 정밀한 사격 각도를 확보해냈습니다. 이는 고정된 토션바 방식을 사용하는 유럽 전차들로서는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신기술이었습니다. 당시 테스트에 참여했던 노르웨이의 한 베테랑 전차병은 K2가 지형에 맞춰 스스로 몸을 낮추고 사격 자세를 잡는 모습을 보고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사냥감을 노리는 것 같다는 극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혹한기 시동 시험에서도 영하 32도의 극한 환경에서 32시간 동안 방치된 후 단 한 번의 시도로 엔진을 깨우며 한국 방산의 철저한 신뢰성을 입증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강원도와 대관령의 혹독한 산악지대에서 수천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다듬어온 기술력이 북극권의 설원에서 완벽하게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기술적으로 K2는 단순한 무기 체계를 넘어 전장의 지형을 완벽하게 장악하는 하나의 예술품에 가까운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압도적인 데이터는 노르웨이 국방물자국이 왜 그토록 정부의 K2 도입을 강력히 권고했는지를 뒷받침하는 명확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토록 완벽한 성능을 갖춘 흑표를 두고도 왜 그들은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제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제안의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적인 압도함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던 것은 한국이 노르웨이에 제시한 파격적인 동반 성장 전략이었습니다. 독일의 방산 정책은 철저하게 자국 중심적인 블랙박스 원칙을 고수합니다. 전차를 판매한 후에도 핵심 기술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통제하며 정비나 부품 공급이 필요할 때마다 철저하게 독일 본사의 일정과 가격 정책에 따를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구매국 입장에서는 전차라는 거대한 무기 체계를 도입하면서도 정작 그 운용의 주도권은 독일에 저당 잡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단순한 판매자를 넘어 진정한 전략적 파트너로서의 길을 제안했습니다. 한국은 노르웨이의 대표적 방산 기업인 콩스버그와 손을 잡고 원격 무장 장치와 디지털 통합 시스템을 공동 연구하는 것은 물론 현지 생산 라인을 구축하여 노르웨이가 직접 전차를 관리하고 개량할 수 있는 기술 주권을 약속했습니다. 이는 자원 강국이지만 제조업 기반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노르웨이에게 자주 국방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였습니다. 과거 우리 대한민국이 기술 한 조각이 간절해 선진국들을 찾아다니며 서러움을 견뎠던 기억이 있었기에 우리 엔지니어들과 협상단은 진심을 다해 노르웨이의 입장에서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가격 측면에서도 한국은 놀라운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노르웨이가 도입 물량을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약속했던 초기 단가를 최대한 유지하려 노력한 반면 독일은 성능 대비 2배에 가까운 가격을 제시하며 사실상 배짱 영업을 이어갔습니다. 성능은 동등하거나 오히려 한국이 우세한데 가격은 절반 수준이고 여기에 미래를 보장하는 기술 이전까지 포함된 조건이었습니다. 노르웨이 국방부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조차 이 제안은 거부할 수 없는 축복이라는 찬사가 나왔고 이는 곧 노르웨이 국방물자국이 정부에 2차례나 서면으로 K2 도입을 공식 추천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리적이고 품격 있는 제안조차 끝내 넘어서지 못한 거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유럽이라는 견고한 성벽 뒤에 숨겨진 차가운 정치적 계산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장에서 그 숨겨진 국제사회의 냉혹한 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든 객관적 지표와 경제적 이점에도 불구하고 오슬로의 결론이 뒤바뀐 결정적 이유는 북유럽의 복잡한 역학관계와 독일이 쥐고 있는 유럽 방산의 패권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 대륙은 냉전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에 직면했고 이 과정에서 유럽 국가들은 나토 내에서 독일이 갖는 상징성과 영향력에 다시금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노르웨이는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최전방 국가로서 군사적 성능 못지않게 이웃 유럽 국가들과의 결속력을 최우선 가치로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은 이 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만약 노르웨이가 한국의 전차를 선택할 경우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레오파르트 운영국들의 공동 보급망과 훈련 체계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독일의 방산 매체들은 K2의 성능을 인정하면서도 유럽의 안보는 유럽의 장비로 지켜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며 노르웨이 정부를 전방위로 압박했습니다. 베를린의 정치적 결정권자들은 노르웨이와의 외교적 관계를 지렛대 삼아 자국 전차의 선택을 종용했고 결국 노르웨이 국방부는 군 전문가들의 기술적 권고를 뒤로한 채 정치적 생존을 위한 선택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노르웨이 내부에서도 거센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정치가 안보의 효율성을 훼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으며 방산청 관계자들은 한국 측에 미안함을 전하며 K2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이례적인 약속까지 남겼습니다. 독일은 이번 계약을 따내며 유럽 시장의 수성을 선언했지만 역설적으로 한국의 K2가 세계 최강이라 불리던 레오파르트와 대등하거나 오히려 앞선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공인해준 꼴이 되었습니다. 독일이 정치적 카드로 승리를 챙기는 동안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방산 시장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기술적 신뢰라는 더 큰 전리품을 챙긴 셈입니다. 이제 이러한 반전의 드라마는 노르웨이를 넘어 전 세계로 번져 나가고 있으며 그 파장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실패가
어떻게 대한민국 방산의 황금기를 여는 역설적 신호탄이 되었는지 그 결과론적 가치를 짚어보겠습니다. 노르웨이에서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한국에게 실망이 아닌 거대한 도약의 발판이 된 이유는 시장의 냉혹한 원리 때문입니다. 정치는 일시적으로 눈을 가릴 수 있지만 시장은 결국 실질적인 가치를 찾아 움직입니다. 노르웨이가 정치적 결단으로 독일 전차를 선택한 직후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은 오히려 한국의 K2가 보여준 압도적인 데이터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전차로 군림하던 레오파르트와 대등하게 맞서며 기동성과 가격 그리고 기술 이전 조건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훈장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뢰의 증거는 곧바로 폴란드에서의 대규모 수주로 이어졌고 이는 대한민국 방산 역사상 유례없는 기록적인 성장을 견인했습니다. 현대 로템의 전차 수출 실적이 불과 1년 만에 8,800%라는 경이로운 수치로 급증한 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노르웨이가 놓친 그 기회를 폴란드는 정확히 포착했고 한국은 약속된 날짜에 정확히 전차를 인도하며 전 세계에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었습니다. 현재 독일의 방산 생산 라인은 몰려드는 주문과 부품, 수급 문제로 인도 기한이 수년씩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당장 전차가 필요한 국가들에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독일 전차보다는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갖추고 즉각적인 인도가 가능한 한국의 K2는 유일한 대안이자 최고의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노르웨이조차 뒤늦게 도입 수량을 줄이고 예산 문제로 고심하는 사이 한국과 손을 잡은 국가들은 차세대 전차 기술을 공유하며 군 현대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르웨이의 수주 실패는 한국 방산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이 유럽의 철옹성 같은 방산 패권에 균열을 낼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선포한 격이 되었습니다. 이제 K2 흑표는 동유럽을 넘어 루마니아와 중동 그리고 동남아시아까지 그 궤적을 넓히며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침없는 행보의 끝에는 단순한 무기 수출을 넘어선 대한민국 국격의 상승과 자주국방의 완성이라는 더 큰 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의 결말이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마지막 지향점을 향해 가보겠습니다. 실패는 때로 성공보다 더 명확한 진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노르웨이 설원에서 흑표가 보여준 발자취는 비록 계약서라는 종이 위에 남지는 못했지만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가슴 속에 K방산이라는 이름의 깊은 각인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번 여정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선진국의 뒤를 쫓는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선도자임을 확인했습니다. 정치가 기술의 눈을 가릴 수는 있어도 묵묵히 밤을 지새우며 철갑을 두르고 엔진을 깎아낸 우리 엔지니어들의 땀방울까지 가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폴란드의 평원을 질주하고 있을 K2 전차의 궤적은 노르웨이가 놓친 기회가 얼마나 거대한 것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쇳덩이를 파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수호하고자 하는 의지와 약속을 지키는 신뢰를 팔고 있습니다. 창원 공장의 불빛이 꺼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정신은 멈추지 않고 전 세계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뜨거운 자부심으로 남았다면 그것만으로도 흑표의 도전은 충분히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데이터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고 그 진실이 우리 국가의 힘이 되는 과정을 끝까지 기록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방산의 위대한 도약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술의 저력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에 K 방산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우리 군과
방산기술진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여정이 계속될 수 있도록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깊이 있는 분석과 진심을 담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